상속세가 있는 이상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버는 돈의 절반은 국가한테 가고 절반은 자식한테 간다. 그렇죠.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맞아요. 50% 정도는 내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증여한 사람이 그러니까 세금이 180억 기부하고 140억 나오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180억 기부하고 140억을 세금을 내야 돼. 세금도 내야 돼. 그러면 320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회사가 그냥 상속이라는 하나의 절차를 밟게 됨에 따라서 회사가 잘못하면 망가지죠. 네. 안녕하세요, 세라테입니다. 요즘 상속세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속세를 폐지를 하자라는 주장도 있고요. 공제한도를 높이자는 얘기도 있고요. 상속세를 왜 없애느냐, 부자 감세하느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상속세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세 전문가이신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오문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상속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상속세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상속세가 이제 사회적인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세금일 텐데 네. 왜 이렇게 상속세에 대한 논란이 요즘 거센 건가요? 그러니까 상속세가 처음 도입될 때는 그 도입될 때의 취지로 본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어떤 집안에 태어났어요. 부잣집에 태어난 친구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 네. 이 사람이 좀 스타트 라인을 비슷하게 만들자라고 네. 하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걸 그대로 물려주면은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 중에 일부는 상속세로 떼가고 일단은 뭐 돈 많은 거를 세금 내더라도 또 많겠지만 그래도 완화시키자는 그런 목적으로 상속세를 도입했고요. 상속세 도입은 대부분 보면은 이제 그래도 이 세수가 많이 필요할 때 했어요. 우리나라 상속세가 처음 도입된 건 1950년 정도 1950년. 보는데 네. 그 전에 이제 일제시대 때도 했었는데 일제시대 때는 완전히 그 전비 부담을 하기 위함이었고 네. 그 다음에 상속세가 들어왔는데 이 상속세가 최근에 와서 자꾸 문제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각각의 개인에 대한 부에 대한 재분배라고 하는 뭐 긍정적 효과를 받는데요. 네. 지금은 그것보다는 더 악영향, 부정적 영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첫 번째 나타난 것이 어디냐 하면 기업 승계입니다. 네. 기업 승계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말은 돈이 되게 많은 사람들의 재산은 현금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근로소득자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봤자 그 돈 저금해서 큰 돈 못 모으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보통은 이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냐면 비즈니스를 해요.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해서 그걸 이제 주식회사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우리가 상장을 하잖아요. 네. 상장을 하면 기업 가치가 확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들고 있는 지분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산이 15조다, 20조다 하면 20조 그렇죠. 근로소득을 어떻게 봅니까? 네. 계산이 안 나와요. 근데 15조, 20조를 벌었는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상속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50%거든요. 네. 최고세율이. 거기다 최대주주 할증과세 지금 폐지 안 됐기 때문에 네. 20%가 하면 60%예요. 네. 그러면 내가 가진 상속세 과세 대상 자산 중에 지분증권이 되게 주식이 많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부과해버리면 네. 그 주식은 자기가 개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주식인데 그걸 팔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팔아서 내라는 그러니까 주식을 얘기예요. 팔아야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근데 주식을 판다는 얘기는 개인권 훼손이 되죠. 네. 주식은 원래는 팔려는 의도가 그때는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걸 파는 순간 실은 사업을 접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지금은 기업 승계에 대한 큰 문제를 일으킨다. 그럼 기업 승계라고 하는 게 그 개인 대주주의 문제지 무슨 문제가 있냐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네. 기업 승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대주주가 바뀐다든지 개연권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게 계속 기업이란 말 쓰잖아요. 고인 컨선. 고인 컨선으로 제 가치가 훼손되고 두 번째는 정말은 잘 나가고 있던 회사가 개혁을 잘못해서 망가지는 거는 어찌 보면 경제학적인 뭐 다윈이즘이라고 해서 적자 생존을 해야 되죠. 네. 망해야 되는데 잘하고 있는 회사가 그냥 상속이라는 하나의 절차를 밟게 됨에 따라서 회사가 잘못하면 망가지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망가지게 되면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도 고용이 다 불안해지죠. 네. 그 기업에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들 재벌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GDP에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몇 개 기업이 하고 있는 게 GDP의 몇십 %를 차지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 기업들이 흔들흔들 한다는 얘기는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한 포커싱을 하다 보면 네.
상속세가 이게 개인에 대한 세목만은 아니구나. 최대주주에 대한 거지만 그 최대주주가 흔들리면서 기업이 흔들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가업승계 얘기는 조금 더 자세히 조금 이따 다뤄보도록 하고요. 네네. 저희가 통계를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 2024년에 상속세를 낸 사람이 한 2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2만 1,193명. 네. 그러니까 전체 이 상속을 받은 사람 중에 한 5.9% 정도가 세금을 냈던데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근데 이게 자꾸 중산층이 내는 세금이 돼버렸다. 세금이 이 고액 자산가만 내는 세금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그건 맞는 주장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가업승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네. 실은 개인들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 한 채 있는 분이 아파트 한 채가 가격이 많이 오르잖아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0년 초에 이어가던 아파트가 20억이 됐어요. 지금 10배로 올랐죠. 그러면 지금 최근에 통계를 보면 한 10억에서 20억 사이 사람들도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렇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현금이 없으면 그 집을 팔아야 돼요. 네. 그 집을 팔아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이제 생활의 안전, 그 평온함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우리 대통령 되시기 전에 하신 그렇죠. 말씀이지만, 이거 지금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아가지고 생활의 평온이 깨지는 거는 자기 맞겠다.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 아까 말한 그 개헌권을 훼손한다는 문제하고 여기는 어떤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이 깨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비슷한 맥락이죠. 그렇죠. 예. 그게 또 이 상속세가 이중과세 아니냐 이런 논란도 좀 있더라고요. 이중과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중과세에 대한 거는 실은 이중과세가 이제 더블 텍세이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법에서 이중과세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고 학문적으로도 정말은 정확히 디파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중과세에 대한 논문이 한 두세 개 있어요. 네. 근데 두세 개 있는데 제가 그걸 왜 썼냐면 대체 이중과세가 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찾아봤는데 이중과세라는 게 정말은 어떤 것이 이중과세라고 정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쓴 논문에도 기납적으로 이걸 본다. 무슨 말이냐면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에 대한 얘기가 세법에 있으면 그건 이중과세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세법에 보면은 이 그 배당 받을 때 배당을 받아가지고 그 법인이 법인세를 내고 그걸 배당을 해가지고 개인이 또 배당소득세 내면 그 조정하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럼 그건 이중과세를 보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걸 이제 기납적으로 쭉 이제 관찰해 보면 가장 대표적이고 거기에 대한 이견의 여지가 없는 그 대표적인 그 이중과세는 가세 관할권에 대한 이중과세예요. 네. A국과 B국. 자, 우리나라에 있는 내국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거 하고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거 같이 가세되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러면 우리나라 구세청에서 가세하고 미국이 있으면 미국의 IRS라고 미국의 구세청에 해당되는 그렇죠. 거기에 또 가세하거든요. 그럼 이건 충분히 이중과세죠. 이중과세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이중과세예요. 그래서 이건 이중과세 조정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지금 상속세 같은 경우는 얘가 이중과세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네. 다시 말하면 얘가 지금 아버지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구조가 유산세 구조거든요. 네. 근데 유산세 구조가 가만히 보면 아버지가 벌어들인 그 재산을 전체를 다 묶어가지고 나눠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세해요. 누진세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은 이중과세라는 개념이 좀 더 확연하게 보이죠. 근데 유산취득세 구조로 바뀌면 이걸 돌리면 각각의 받은 부분에 대해서 가세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이 조금은 줄어들어요. 그렇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주 그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중과세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소득에 대해서 가세하느냐. 근데 그것이 아버지가 가세당한 거하고 상속인이 가세당하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네. 지금 납세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에 대해서 정확히 이게 이중과세다 아니다에 대한 판단은 실은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중과세라는 논란은 이거죠. 그럼 말하자면 아버지가 물려주는 재산이 다 소득세도 내고 세금도 다 낸 그런 재산인데 그 재산을 또 물려줬을 때 또 상속세를 내니까 소득세 낸 재산을 또 상속세를 내게 하는 건 이게 이중과세다 이런 그쵸. 주장인 거죠. 그 주장은 계속 있어요. 네네네. 계속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학쪽에서 말하는 이중과세라는 개념은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얘는 이중과세다 아니다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성격이 있는 건 마찬가지죠. 네. 아버지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 세금을 다 냈잖아요. 네. 다 내고 가처분 소득 중에서 부동산도 사고 뭘 하고 했는데 그게 또 넘어가면서 쉽게 말하면 되게 많은 경우는 50%까지 넘어가니까. 그렇죠. 거의죠. 네. 60%까지 넘어가니까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A가 돈을 계속 벌고 있으면
상속될 거를 우리가 전제로 하면 A가 100 벌면 50원 벌써 정부에 가 있는 거다. 그런 거죠. 네. 같이 보는 거예요. 네. 계속 고리를 떼가고 있는 거다. 그렇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속세가 있는 이상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버는 돈의 절반은 국가한테 가고 절반은 자식한테 간다. 그렇죠.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맞아요. 50% 정도는 내야 되니까. 맞아요. 지금 상속세 최고세율이 50%고 50%고 네. 거기다 최대주주 할증가세를 20% 하니까 50에 20이니까 10이잖아요. 60%. 합하면 60이죠. 그러니까 60%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가업승계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을 물려받았다. 주식을 물려받았다 할 경우에 100을 물려받았을 경우에 60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럴 경우에 뭐 기업이 유지가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빠지는 공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실효적으로는 그게 60이 다 안 빠지더라도 우리가 그거는 각각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네. 각각이 사람에 따라 다르고 기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배강 비교할 때는 60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뭐 여러 가지 공제를 받는다고 해도 하여튼 뭐 평균적으로 50% 정도는 세금으로 내야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예, 있는 맞습니다. 거겠죠. 어느 제가 신문에 보니까 네. 100을 하면 60 뜯기고 네. 40이 남아. 그러면 거기서 또 상속되면 60% 뜯기니까 24가 뜯기고 그렇죠. 16이 남아. 그러니까 남는 게 점점 없어진다. 그렇게 뭐 이렇게 되는 보여주는 신문 기사를 봤어요. 그렇군요. 그동안 언론에서 많이 논란이 됐지만 실제로 뭐 예를 들면 뭐 37이랄지 네. 한샘이랄지 뭐 락겐락 락앤락. 이런 기업들이 이런 상속세 문제 때문에 실제로 기업을 넘겨줘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정말 이게 상속세 문제 때문인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반대하는 학자들의 네. 주장은 야 그게 어떻게 상속세 때문에 그러냐. 네. 다른 이유도 있겠지.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굉장히 뭐 이유를 원인이라고 하는 거는 딱해가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상속세가 하나의 트리거가 된 거예요. 상속세 문제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모펀드에다 넘기는 기업들 많거든요. 중견기업 중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상속세 문제를 생각하면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팔아 넘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상속세를 신경 쓸 나이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된 건 나이거든요. 네. 그럼 보통 이제 뭐 자기도 나이가 한 7, 80 됐고 자식도 뭐 4, 50 됐다. 그러면 아 내가 이거 자식이 본래 이걸 또 승계해서 자기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안 하는 2세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 문제 힘들고 여러 가지 승계도 잘 원활하게 잘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냥 파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왜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무거운 상속세를 도입을 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해온 것일까요? 그거는 제가 이제 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만 왜 유독 이렇게 하냐. 네. 정말 유독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이유가 네. 우리나라의 그 상속세율이 너무 높잖아요. 정말은 상속세율이 제일 높은 나라는 일본입니다. 네. 명목적으로는 55%. 55%. 우리가 50%. 근데 최대주주 할증가세 가면 우리가 제일 1등이 돼요. 네. 그죠?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거죠. 아, 세율이. 1등이죠. 일단 네. 우리나라 네. 1등입니다. 1등 우리나라 하는 거 많은데 네. 그중에서도 상속세율도 1등이에요. 이게 왜 이러느냐? 근데 이게 참 이상하게 저는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가 이 상속세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 아. 그래서 이 상속세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도 이 세목이라고 하는 게 각각의 세금의 이름이거든요. 법인세, 그렇죠. 소득세, 부가치세 이 네. 세목인데 세목. 정말은 이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공정과 공평을 가치로 여기는 하나의 세목이라면 법인세는 효율이에요. 이피션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세목이고 이 상속세라고 하는 것은 개인 세목이지만 공정하고 효율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까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세금에 대한 성격을 말씀드리는 네. 거고 이게 이제 이피션시 효율에 대한 얘기는 이제 아까 그 기업 승계 같은 부분을 보면 효율적이라는 성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 정서가 생각보다 의외로 그 굉장히 그 어떤 그 부자에 대한 이 부자들이 그 재산을 다 이어받아서 또 잘 사는 또 2세가 받아가고 네. 이런 데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이 전 많다고 봅니다. 반감이 있죠. 반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뭐 없는 거 아니겠지만 우리가 특히 강하고 그런 게 좀 네. 강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이 어떤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색깔, 예를 A당과 B당이 있다면 A당의 지지자와 B당의 지지자가 각각 추구하는 가치관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네. 자기들은 마음속으로는 저렇게 가고 싶어도 자기가 절로 간다는 말을 하면 표가 떨어져요. 자기들 지지 세력에 대해. 네. 그 지지 세력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떤 경우는 막 그 안을 내놨다가 네. 당에서 막 반대하고 지지자들이 반대해서 접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보면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좀 완화를 하고 각각의 이제 그 여야가 타협해볼 수 있는 룸이 생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신문에 나는 기사들을 보면 지지자들이 조금 거기에 대해서 안 좋아하니까 네. 좀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기사도
너 나왔어요. 그래서 안 할 것 같다는 얘기. 그래서 아예 안 할 것 같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저는 좀 어느 정도는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지금 나오는 말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희망이 없어 보여요. 상당히 사회적 정서가 담겨 있는 그런 세금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또 이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한 3, 40년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 과세 시스템이 상당히 뭐 체계가 없어서 세금을 제대로 못 걷는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세원 발굴을 제대로 못하는 것 때문에 이 상속세라는 세금을 무겁게 물려서 결국은 세원을 발굴을 하는 측면이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많더라고요. 측면도 네. 상속세 처음 도입할 때 이게 상속세율이 높아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이 돌아가시면서 그때 한번 지금까지 안 됐던 거 다 그렇죠. 정산 한번 하자. 네. 이런 말을 했는데 실은 우리나라 이제 그 조세에 관한 연역적인 어떤 접근을 해보면 예전에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이 70% 넘은 적도 있어요. 재고세율이 70, 80%. 네. 근데 사람들이 그거 왜 조세 저항이 없었지? 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그게 왜 저항이 없었냐면 70, 80%의 세율이 있었지만 실제로 세금 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그러니까 거죠. 세금을 잡아낼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최고세율 70, 80% 하면 자기가 진짜로 내면은 막 이렇게 조세 저항이 있을 건데 70, 80% 해봤자 난 세금 포착이 안 돼. 세원 포착이. 조세 회피가 일반적이었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항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항이 굉장히 민감한 게 지금은 다 노출된다. 그렇죠. 지금 우리 카드 쓰면 뭐 다 들어와 있잖아요. 네. 우리가 현금 써도 현금 영수증하고 막 이게 전부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노출이 엄청 심하게 돼 있어서 지금은 세율을 조금만 올려도 그렇죠. 사람들이 뭐 굉장히 민감하죠. 그런 상속세 때문에 결국은 가업 승계도 안 되고 하니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물려받은 사람들이 그냥 팔고 외국으로 떠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최근에 통계를 보면 그 부자들의 순유출, 그러니까 부자들이 있잖아요. 부자들이 이제 순위가 있을 텐데 부자들의 순유출이 제일 많은 나라 순위가 나와 있어요. 최근 조사가 우리나라 한 5위권에 들어요. 예, 우리나라 한 5위권에 드는데 거기에 이제 그것까지도 파괴돼 있더라고. 이유가 우리나라 조세 시스템하고 뭐 어떤 기업 환경 뭐 이런 게 힘들어서 나간다. 이렇게 지금 해외 자료에는 그렇게 파악이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상속세 부담이 너무 무거우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무거운 상속세를 어떻게 내야 되나 하고 평소부터 계속 대비를 하고 골머리를 썩고 뭐 이래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재명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이겠다. 주가가 올라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밸류업을 최대 주주들은 싫어하죠. 주가가 올라가면 상속세 부담이 더 높아지니까 이런 아이러니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은 이제 밸류업이라고 하는 게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주주나 그 기업을 하는 분들이 정말은 그 근본적으로는 싫어할 이유는 없어요. 정말 볼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하는 기업이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시장에서 그 주식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정말은 자기들이 경영 잘하고 매출 잘 이루어지고 이익 많이 생기고 혁신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들에 대한 하나의 시그널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제 대주주들이 정말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대주주들이 증여를 할 때가 좀 되면 일부러 주가가 내리려고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가는 내려도 내려놔도 막 이렇게 밟아도 나중에 정상적인 상황이 되면 또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자기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를 할 때쯤 되면 증여세를 내야 되니까 일부러 이걸 내린다고요. 그렇죠. 세금을 내야 될 때만 일시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도록 하는 제가 거죠. 기업의 어떤 구체적 이름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A라는 기업이 IR을 했어요. IR을 했는데 포지티브한 IR을 한 게 아니라 네거티브한 IR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가가 이 정도가 너무 이상하다. IR이라는 게 주가 띄우려고 원래 하는 행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IR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대체 이런 IR을 왜 하지? 그때 증여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욕은 되게 먹었죠.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그래서 어떤 그 기관 투자자들이 저 회사 주식 못 사겠다. 그래서 좀 기피하고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에 대한 나름대로 한 단면이에요. 그렇군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참 속이 터지는 문제네요. 그럼요. 소액주주들은 자기는 이 회사의 어떤 가치를 믿고 샀는데 주가가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소문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시장에. 그 양반이 지금 대주주가 연세가 많으셔서 지금 자식한테 지금 뭐 상속을 하든지 뭐 증여를 해야 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 빨리 팔고 나가는 게 나아요.
그 기다리는 것보다. 네. 왜냐면 지겹잖아요. 네. 그리고 인위적으로 자꾸 이제 뭔가 힘이 거기에 이제 하강 압력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올리려도 잘 안 올라가는 네. 주가가 내리려고 계속 하는 그걸 보고 그렇군요.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네요. 상속세나 증여세 이런 세금 부담이 너무 무거우니까 이 기업을 키우고 주가를 올리고 성장시키고 이런 전력에 몰입을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쪽에 신경이 쓰이고 에너지가 소진이 되고 이런 일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주식에 대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는 이유가 네. 우리가 이제 그 우리나라의 정세,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다는 이것도 이제 한몫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세제, 예를 들어서 뭐 증여세나 이런 것들을 증여를 한다거나 상속을 할 때 네. 기업 가치가 너무 높으면 상속세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때 일순간이라도 자기들이 그 시기에 기준 가격이 형성되는 그 기간에는 주가가 낮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웃기는 거죠, 정말은. 정말은 기업 가치를 올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룹에서 네. 내리려고 하고 그걸 내리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정말은 뭐 그런 세제가 가지고 있는 비효율은 네. 정말 큰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예전에는 기업들이 공익법인에 이렇게 주식을 출연을 하면은 상속세나 증여세 이거를 좀 깎아줬는데 요즘은 또 이런 게 또 많이 줄어든 모양이죠. 근데 정말은 우리나라 그 혹시 예전에 그 말씀 들어본지 모르겠는데 수원 로타리 네. 사건도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 옛날에 그 김신이라고 그 옛날에 그 장군 한 사람이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대학 쪽으로 기부해 한 경우 이런 경우에 뭐 증여세 터지고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통은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 해요. 왜 증여를 180억 했는데 그쪽에 좋은 착한 기부를 한 거예요. 근데 증여세가 이쪽으로 140억이 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180억 기부하고 세금도 140억을 또 못 내 세금을 내야 돼. 세금도 내야 그러면 320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40억 돈이 없어요, 자기는. 네. 그 체납이 돼 가지고 계속 가산세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보면 그냥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그때도 한국에 있는 분이 미국의 대학에다가 기부를 하니까 미국 대학은 그것도 이제 우린 미국 대학이기 때문에 네. 한국 대학이 아니고 그 이제 그 세법상 처리가 틀려요. 그쪽에서 본래는 그쪽에서 비영리법인이면 그쪽에서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거기서 안 될 거 아니에요. 미국 대학에서 뭐 기부 받았다고 세금 안 낼 거라고. 네. 여기서 안 내게 되면 연대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증여한 사람이 내야 돼요. 근데 증여한 사람이 그러니까 세금이 180억 기부하고 140억 나오고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게 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그러네요. 그분이 또 돌아가셔요. 돌아가시면 5년 이내에 뭐 한 거 그 전부 상속세 합산하죠. 합산해서 그렇죠. 네. 증여세 낸 거 좀 빼주거든요. 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정말은 굉장히 선한 의도의 기부에 대해서 그 정말 형식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그러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네. 정말 이건 뭐지? 자기는 생각도 못했다. 그러면 이제 결국 할 수 있는 말은 그밖에 없어요. 당신이 기부할 때 세무 전문가 쫓아가서 그러한 어떤 텍스에 대한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네.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왜 그거 안 했어? 근데 그거는 실은 뭐 했으면 좋겠지만 그 양반들은 그냥 기부하는데 내가 뭐 세금을 내 착한 일 했는데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수원 노타리 사건도 법문으로만 보게 되면 그걸 풀어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그걸 풀어준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법문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엄격 해석이라는 말 해요. 세법 해석을 할 때. 네. 그래서 엄격 해석을 하게 되면 법문에 의해서만 해석을 하면 수원 노타리 사건을 우리가 대법원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자기들이 볼 때도 너무나 착한 기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자기들이 나무랄 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인 손 들어줘가지고 세금은 벗게 해줬죠. 그렇군요. 참 이 상속세 정말 말도 많고 문제도 많은 그런 세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속세 완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